형수가 빚 때문에 형이 죽고 없으니까 집을 팔려고 해요. 그렇게는 안 되지. 어머니 나가라고요? 나가거라. 이 집은 태식이 명이야. 이제는 니도 보기가 싫구나. 20년 만에 밟은 낯선 고국 땅. 여보, 나 살아있어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밖으로 봄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검은 롱코트를 입은 남자 하나가 자동문 앞에 멈춰 서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 땅의 공기를 폐해 가득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천천히. 회장님, 차가 대기 중입니다.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최태성.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태평양 한가운데서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 실제로 죽은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됐지만 정작 자신을 기다려야 할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건 동생 태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항 앞에 멀쩡히 두 발로 서 있다는 게 그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봄 25살의 최태성은 원양어선 제7의 성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동생 태식이 들어간 보증, 그리고 결혼한 지 3년도 안 된 아내 이명이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 했고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건 원양어선 일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명희가 태성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태성 씨, 나 혼자 두면 안 돼요. 꼭 살아서 돌아와요. 걱정 마, 금방 돌아올게. 그 약속이 20년짜리 거짓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편안하게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편안하게 오늘 하루 잠시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출항 16달째 되던 날 제7 해성호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예고 없이 몰아친 초대형 태풍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집어삼켰고 엔진이 멈췄습니다. 선원 22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4명. 태성은 그 4명 안에 간신히 들어 있었지만 정신을 잃은 채 피지 해안에서 어부 부부에게 발견됐을 때는 여권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살아남은 것과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성이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피지의 어촌 마을, 어부 부부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오른쪽 다리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부 부부는 영어도 한국어도 몰랐습니다. 태성도 피지 현지 언어는 한마디도 몰랐습니다. 처음 2달은 손짓 발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몸을 추스르는 데만 6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이 있던 곳은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도 배로 4시간을 더 가야 하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공중전화가 섬 안에 단 한 대뿐이었는데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다리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나서야 태성은 수바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태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권도 신분증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름만 됐습니다. 최태성 경기도 출생, 원양어선 사고 생존자라고.
하지만 대사관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태성 씨는 이미 사망 처리가 됐습니다. 그 말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는 건데 아무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지문 조회에 본국 행정 절차, 신원 확인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태성은 허가 없이 피지에 장기 체류한 상태였습니다. 선박사고로 표류하다 구조된 경위가 있었지만 서류가 없으니 그 설명도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불법 체류자와 다를 게 없는 신세였습니다. 신원 회복 절차를 밟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대사관을 통해 동생 태식과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태식은 그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가 도망갔어요, 형. 보상금 들고 다른 남자랑 애 데리고 사라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태성의 귀국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신원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권도 다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이유가 사라진 사람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내는 도망갔고 동생은 이제 자기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성은 결국 귀국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 섬에 남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어부 부부의 가공 공장에서 막리를 시작했습니다. 20년을 살면서 이따금 귀국을 생각한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도망갔다는 그 말이 발을 묶었습니다. 그러니 귀국까지 20년이 걸린 건 그저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허락하는데 20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나라도 없이, 맨몸으로 이국 땅에서 다시 시작한 20년. 피지의 작은 어촌에서 막일꾼으로 버텼고 거기서 번 돈으로 인근 섬의 작은 가공 공장을 차렸고 그 공장이 불어나고 불어나 지금은 동남아시아 12개 나라에 유통망을 가진 수산물 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살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버티는 동안 태성의 마음속에는 딱 하나의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동생 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피지에서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태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이 살아있었을 줄이야. 형수가 형보상금 챙겨서 다른 남자랑 아이 데리고 도망갔어요. 저도 막으려 했는데 너무 빨랐어요. 그 말 한마디가 20년 동안 태성의 마음 안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건 처음엔 아프고 나중엔 무뎌지고 결국엔 굳어서 상처가 됩니다. 태성의 상처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국 땅을 밟으니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발을 떼기 전에 먼저 가슴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실까요? 태성이 눈을 뜨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깐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히고 구겨진 사진 속에 환하게 웃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태성은 조용히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의 시작처럼 태성이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달력엔 비즈니스 미팅이 빼곡했지만 그날 오전만큼은 아무 일정도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혼자 다니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성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을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편의점, 카페 20년 전과 달라진 것들을 하나씩 눈에 담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발이 낯익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생선, 기름 냄새, 재래시장.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 냄새만큼은 달라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벽 장사를 막 끝내고 오전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가 쪽파박스를 끌고 두부가게 아저씨가 두부통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시장 가장 안쪽 구석 끄트머리 자리에 자그마한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낡은 냉장 쇼케이스 2개, 오래된 플라스틱 간판에 손글씨로 적힌 세 글자, 명이네. 태성은 그 글씨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획이 굵고 힘 있는 글씨. 20년 전에 아내가 쪽지에 메모를 남길 때 쓰던 그 글씨체와 똑같았습니다. 태성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 간판을 향해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설마.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등을 보이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굽은 등, 낡은 앞치마 끈이 등 한가운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등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배추통을 두 손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숨을 참았습니다. 여자가 힘을 주며 배추통을 당길 때마다 굽은 등이 더 낮아졌습니다. 아이고 하는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매일 이 고통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냥 넘기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여자가 겨우 배추통을 쇼케이스 옆에 내려놓고 허리를 짚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그 순간 완전히 멎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습니다. 볼이 홀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매는, 그 눈썹의 곡선은 20년이 지나도 단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태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게 앞에 냉이를 꺼내 놓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냉이가 싱싱하게 잘 들어왔네. 잘 됐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성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그 목소리, 반찬 하나를 꺼내 놓으면서도 잘 됐다고 말하는 그 사람, 늘 작은 것에서 다행을 찾는 그 사람. 그런데 아내가 냉이 바구니를 들어 올리려다가 갑자기 허리를 잡고 멈췄습니다. 잠깐 눈을 찡그리며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였습니다. 명희는 한동안 허리를 짚고 서 있다가 이를 악문 표정으로 천천히 다시 몸을 굽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태성이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저렇게 허리가 굽도록 일하고 있다는 걸, 20년 동안 시장 구석에서 혼자 버텨왔다는 걸, 도망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쫓겨난 여자로 보였습니다. 태성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금 걸어가서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야. 살아있었어, 나. 그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굳어버린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불쑥 나타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시장을 나올 때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이 다시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을 나와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봄볕이 쏟아지는 환한 거리였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20년 동안 굳어있던 덩어리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태성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사람 좀 써줘. 아주 조용하게, 아주 꼼꼼하게 20년 전 일부터 지금까지 모조리 다 알아야 해. 최태식이라는 이름도 같이 넣어서. 전화를 끊고 태성은 다시 시장 골목 쪽을 돌아봤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가게 앞에서 반찬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천천히 묵묵하게 태성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 도심 호텔 한강이 훤히 내다보이는 높은 방이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위스키 잔을 손에 든 채 태성은 그냥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봤던 명희의 굽은 등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태성 자신도 그때의 청년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명희의 그 굽은 등,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은 그냥 세월만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고생하고, 오래 혼자 짊어지고, 오래 버텨온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식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피지에서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태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수가 보상금 챙겨서 다른 남자랑 아이 데리고 사라졌어요. 저도 막으려 했는데 너무 빨랐어요.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걸 알 방법이 없었고 확인할 길도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없었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본 건 뭡니까? 돈을 들고 도망간 여자가 저 시장 구석에서 반찬을 팔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망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굽은 허리로 배추통을 끌고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 위로 불빛이 일렁이는 걸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태식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서는 순간 태성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를 나눈 동생이 설마 형이 죽은 줄 알고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닐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뒤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배에 오르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태식이 찾아와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며칠 안에 안 되면 큰일 난다고. 그때 태성은 이미 빈털털이나 다름없었는데도 명희가 악착같이 모아뒀던 비상금을 끌어다 동생에게 줬습니다. 명희가 몰래 울었다는 걸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때 태식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도 그 눈 안 어딘가에 묘하게 뭔가가 숨어있던 느낌. 그리고 또 하나. 20년 전 출항 직전 태성은 만약을 대비해 집안 서류들을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혼인 서류, 각종 보험 서류, 통장 관련 서류들. 내가 없는 동안 혹시 필요할 일이 있으면 써라고 했습니다. 그 서류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태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강이 말없이 흘렀습니다.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믿기 싫어도, 아무리 진실이 두려워도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내일 아침 바로 움직여줘. 선박사고 보상금 수령 내역부터 최태식 사업 이력, 전부 그리고 내 아내 이명희가 지난 2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봐. 돈은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쉬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20년이 그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이제 꺼내볼 시간이 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외부 미팅 일정을 이유로 호텔을 오가면서 그 틈틈이 김 실장에게서 올라오는 보고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정수 실장 태성이 해외에서 사업을 키우던 시절부터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외사경찰 출신으로 꼼꼼하고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이 이 사람만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첫 번째 보고 드립니다. 김 실장이 서류 파일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20년 전 제7 해성호 침몰 사고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박사고 유가족 보상금, 지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명의의 사망 보상금은 총 8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수령인이 이명희 씨가 아닙니다. 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누가 받았어요? 최태식 씨입니다. 서류 처리 과정에 이상한 점이 여러 군데 있었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겨보니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 보상금은 최태식 씨 사업체 계좌로 전액 입금됐습니다. 서류 속 날짜, 계좌, 금액들이 태성의 눈앞에서 조용히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사모님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태성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살던 집에서도 나오셔야 했습니다. 사고 보상금 처리 직후 어머님과 동생분 태식 씨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모님과 아드님은 그 뒤 시장 인근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아들은 현재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고 이번 달 말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아드님 결혼 비용을 보태려고 지금도 하루도 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태성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데 눈이 시렸습니다. 태식이는 지금 뭐해요? 중견 건자재 유통업체 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금난이 심각합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대출이 한계에 달했고 협력업체들이 거래를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했죠? 외국계 투자 유치를 절박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이 아주 고요하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카 지훈이 결혼식엔 참석할 거래요? 혼주석에 앉겠다고 예식장에 이미 통보한 상태입니다. 태성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 우리가 그 투자자가 되어드려야겠네요. 그 말에 담긴 뜻을 김 실장은 충분히 알아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처럼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사실들은 냉정하고 정확했습니다. 사람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 없이 그냥 사실들만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7 해성우가 침몰하고 최태성이 실종 처리된 직후의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해운사에서는 침몰 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금과 별도로 사망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최태성 명의의 보상금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직계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그 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성이 배에 오르기 전 만약을 대비해 집안의 중요한 서류들을 동생 태식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서류들을 손에 쥐고 있다가 형이 사망 처리되는 순간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명희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김 실장이 발로 뛰어 모은 자료들이 천천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명희에게 돌아가야 했던 돈이 태식의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전액이 당시 부도 직전이었던 태식의 사업체는 그 돈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형의 목숨값이 동생의 사업 미천이 된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내용을 읽다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보다 더 크고 묵직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게 뭔지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안이었습니다. 20년 안의 명의를 원망하며 보낸 20년. 왜 한 번도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왜 동생 말 한마디로 20년을 굳혀버렸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자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명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다 알았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명희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장 바닥부터 시작했다는 것.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12시간을 일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아들을 반듯하게 키워냈다는 것. 그 20년이 구분등 하나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파일을 덮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깥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성은 그 빗줄기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았습니다. 첫 번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두 번째, 아들 지훈을 직접 만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태식이 스스로 그 모든 걸 털어놓게 만드는 것. 김 실장, 투자자 미팅 준비됐어요? 네, 회장님. 그럼 갑시다. 오래 기다렸어요. 빗속에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 명희는 혼자 우산을 쓰고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 오는 날이 좋았습니다. 태성이 퇴근길에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와줬거든요. 이제는 우산이 그냥 비를 막는 도구일 뿐이지만 봄비 냄새만큼은 아직도 그때처럼 좋았습니다. 시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옆 가게 분식집 순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희 씨, 오늘 아들 또 왔어요? 어제도 왔었다면서요? 어제는 뭐 사줄 거 있다고 와서 저녁 먹고 갔어요. 결혼식 준비 잘 되냐고 물었더니 다 됐대요. 어머, 명희 씨. 이제 복이 들어오는 거네. 아들이 그렇게 효자잖아. 명희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는 정말로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혼자 일하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시장에 와서 엄마 옆에 앉아 숙제를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명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네. 지훈이 결혼식 날 태식이 혼주석에 앉는 거 맞지? 어머니, 혼주석은 원래 부모 자리인데요. 부모가 어디 있어? 아버지는 없잖아. 태식이가 지훈이한테 작은아버지 노릇해줬잖아.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명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전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태성이 실종 처리되고 2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말순 씨가 느닷없이 명희를 불러 앉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눈빛으로 명희야, 너 집 팔아먹을 생각이지? 솔직히 말해봐.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말순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가 그랬다. 태식이 다 알고 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명희가 어렴풋이 알게 된 사실은 태식이 어머니에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희가 빚쟁이들과 연결되어 있고 형이 없는 틈에 집안 재산을 노린다고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머니 걱정을 하는 척했다고 합니다. 말순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 말이라면 무조건이었으니까요. 결국 집 문제가 불거지면서 명희에게 나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가라고요? 언아가 이 집은 태식이 명희야. 이제는 너희도 보기가 싫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집에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보따리 하나 들고 나온 것이 한겨울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손을 꼭 잡고 따라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 손이 명희가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좁은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명희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긴 시간을 명희는 반찬통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 생각을 떨쳤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었습니다. 아들이 곧 결혼합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리문 너머로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시장 앞에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이 시장 골목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명희는 별 생각 없이 다시 반찬 진열에 집중했습니다. 그 차 안에 태성이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으니까요. 명희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먼저 허리를 한번 펴봅니다. 잘 안 펴집니다. 오른쪽 허리가 어젯밤에도 욱신거렸습니다. 끙 소리를 한번 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립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날 만들 반찬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반찬도 바뀌어야 합니다. 봄이니까 냉이 된장 무침, 달래 무침, 봄동 겉절이, 단골 어르신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희는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20년째 명희의 새벽입니다. 가게를 여는 건 오전 8시, 손님이 가장 많은 건 10시에서 12시 사이. 점심이 지나면 잠깐 한가해지는데 그 틈에 저녁 반찬 재료를 손질합니다. 가게 문을 닫는 건 저녁 7시. 정리하고 나면 8시가 넘습니다. 집에 오면 씻고 잠드는 게 전부입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명희 씨는 아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사냐? 다시 짝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명희는 웃으면서 저는 됐어요. 이 나이에 뭐료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태성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은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배가 침몰했어도 사망 처리가 됐어도 어딘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체념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태성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지 않게 됐고 사진도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대신 지훈이만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처음 혼자 밥을 먹었을 때, 처음 학교에 걸어갔을 때, 처음 시험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그 순간순간들이 명희가 쓰러지지 않고 버텨온 이유였습니다. 지훈이는 어려서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했다가 엄마 표정이 잠깐 굳는 걸 보고 괜찮아, 안 가도 되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때 명희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가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집이라는 게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장가를 갑니다. 유진이라는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인사 올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시장 반찬 가게 앞에서 어머니, 두부조림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걸 보고 명희는 그 애가 좋아졌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명희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냉이 된장국을 끓이며 창문을 조금 열었더니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 봄이구나. 20년 전에도 봄이었습니다. 태성이 배에 오른 것도 집을 나온 것도 다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봄입니다. 어딘가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을지 아니면 이 세상에 없을지 이제는 잘 모르겠지만 봄바람을 맡으면 가끔은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태성 씨, 지훈이 장가 잘 가요. 혼자 중얼거리고 명희는 된장국을 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가게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남편의 동생 최태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은 경기도 분당의 타운하우스였습니다. 잘 다듬어진 정원, 수입 가구, 거실을 채운 골프채, 부자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걸린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최근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거래를 끊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 들어온 손님들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지금 아주 조급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자금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외부 투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다음 달 운영이 어려운 상황. 그런 때 마침 외국계 펀드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아 수산물 유통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고. 태식은 그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미팅을 잡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태식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흰 기운이 살짝 도는 머리, 날카로운 눈빛.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낮았습니다. 20년을 해외에서 산 사람의 억양이었습니다. 태식은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요. 태성은 모자를 살짝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투자자가 있을 때 태식의 눈에는 그것만 보였으니까요. 이야기는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태성이 수산물 유통사업 이력에 관심을 보이자 태식은 신이 나서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 업계에서 기반을 닦았고 그게 지금 회사의 뿌리가 됐다고. 술잔이 2번 비워지고
어느새 대화가 편안해졌습니다. 경계가 풀린 태식에 혀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사업 초기의 자본금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태성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이 잠깐씩 웃었습니다. 뭔가 뿌듯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특이한 사연이 있어요. 형이 있었는데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사정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뒤처리를 다 했어요. 보상금도 제가 정리를 했고 그게 사업 초기 자금이 됐죠. 어차피 형수는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 태성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형수분은요? 그게 태식이 슬쩍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을 잘 드렸죠. 형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게 됐고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웃음이 태성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동생 태식은 형 태성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절대 오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태성도 웃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태성의 재킷 안쪽 주머니에는 이미 법무법인에서 준비해준 합법적인 증거 녹취동이 절차를 거친 장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설명해줬습니다. 상대방에게 증거 확보,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으며 법적 절차 안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오늘 태식의 말들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태식은 기분 좋게 대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투자가 성사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투자자 눈빛이 좀 차갑긴 했지만 돈 앞에 인상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분당 집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태식은 핸드폰으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계약 준비를 시작하라고. 미팅 장소에서 나온 태성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차갑고 예의 바른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 실장이 뒷자리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잘 됐습니까? 태성은 재킷 안쪽에서 장치를 꺼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확보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이미 법무법인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둔 절차였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오늘 확보하신 내용과 기존 서류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기에 충분합니다. 결혼식 날 경찰 측과 협조 일정을 맞춰드리겠습니다. 태성은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진실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한 가지 일이 더 남아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아들 지훈을 만나는 것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결혼식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아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태성은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들보다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래 며느리 박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태성도 모르고 명의도 모르는 중립적 위치에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결혼식 당일까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김 실장이 알아본 바로는 유진이 다니는 회사가 태성의 회사 계열사와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태성은 유진의 회사 로비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유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당황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훈이 아버지입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요, 아버지라고요? 그럼 20년 전에, 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지훈이한테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혼식 날 직접 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유진 씨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진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지훈이한테 어릴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많이 울었어요.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유진 씨, 저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만남은 우선 비밀로 해주세요. 두 사람은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은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웃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꼭 오세요. 아버님, 기다리겠어요.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희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져서 뒤척이다가 4시에 그냥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백화점 행사 때 반값에 산 옥색 한복이었습니다. 그래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손질을 해뒀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아침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칭을 해도 완전히 펴지지는 않습니다. 이 허리로 혼주석에 앉으면 사람들이 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지훈이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엄마, 혼주석 자리 2개 잡아놨어. 엄마 자리. 그러면서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아버지가 거기 앉고 싶다고 하셨는데 엄마 자리가 우선이야라고 했습니다. 명희는 그냥 그래,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태식이 혼주석에 앉더라도 지훈이가 엄마 자리를 챙겨준 마음이면 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예식장에 도착하니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로비에서 지훈이를 먼저 만났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한복 입었어? 너무 예쁘다. 예쁘긴 야, 너 오늘 멋있네 진짜. 당연하지. 오늘이 무슨 날인데.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20년을 둘이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유진에게 갔습니다. 유진이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명희가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유진이 오늘 진짜 예쁘다. 유진의 눈이 잠깐 촉촉해졌습니다. 명희는 눈치를 못 챘지만 유진의 눈이 촉촉해진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11시가 되자 하객들이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진한 넥타이,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웃으며 어깨를 두드리고 지훈이 아버지 노릇 제가 한 셈이에요. 하하, 형이 일찍 돌아가셔서. 명희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 어딘가가 싸하게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태식이 당당하게 혼주석 정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가장자리 의자를 찾아 조용히 앉으려는데 예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혼주 자리로 오세요. 아드님이 정가운데 자리를 특별히 어머니 자리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그 순간 예식장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낮고 묵직한 구두 소리, 그리고 천천히 예식장의 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광이 들어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단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웨딩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음악이 흘러야 할 시간인데 음악이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씩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경호원 둘을 데리고 예식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표정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말순 씨가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혼주석에 앉아있던 태식이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형? 태식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말순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구석 자리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던 명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 사람이 맞나?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눈매는, 그 어깨는, 그 걸음걸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이 찌고 흰 머리가 보이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이 단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지훈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아들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훈아, 그 한마디에 지훈이가 아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결혼식 날이니까 울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에 지훈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바라봤습니다. 태성이 아들을 짧게 하지만 단단하게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혼주석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태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랑 최지훈이 아버지 최태성입니다. 20년 전 원양어선 사고로 사망 처리됐다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사연이 좀 있어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연을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 잠깐 결혼식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태성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태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식장 안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객 200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태성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20년 전 원양어선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신원 파악이 안 돼요. 해외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사망 처리됐고 제 아내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 말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저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 돈은 제 아내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아내에게 한 푼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성이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식장 오디오 부스 쪽에서 대형 스크린에 음파 파형이 떴습니다. 태성은 이 자리를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확보한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익 목적의 증거로 제출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동석해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이 있었는데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사정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뒤처리를 다 했어요. 보상금도 제가 정리를 했고 그게 사업 초기 자금이 됐죠.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을 잘 드렸죠. 뭐 형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게 됐고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순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왜 집에서 쫓겨났는지, 왜 아무도 자신 편이 없었는지,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저 목소리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생이 끝났습니다. 예식장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태성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태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식아. 그 낮고 조용한 부름에 태식이 움찔했습니다. 아직 갈 시간이 아니야. 그 순간 예식장 뒤편문이 열렸습니다. 사복 차림의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태성이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협조해온 결과였습니다. 서류와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최태식 씨 맞으십니까? 횡령 및 관련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태식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출구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이미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식은 수사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예식장을 나섰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끝나는 소리처럼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태식이 수사관들과 함께 예식장을 나가면서 홀 안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하객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식이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태성을 돌아봤습니다.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형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할 말이 쌓이고 쌓였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말이 안 나오는 법이니까요. 태식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긴 침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순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이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말순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명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명희가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 씨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차가웠던 그 눈에서 명희야. 말순 씨가 명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팔순이 넘은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하객들이 숨죽이고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나쁜 놈 말만 믿고 너를 내쫓았어. 미안하다. 명희야, 20년이 지나도 이 말은 해야겠어. 미안하다. 명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올 때 명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된다 싶어서 이를 꽉 물고 짐을 쌌습니다. 나오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가 말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명희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라도 해야 해. 안 그러면 내가 죽어도 못 가. 명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순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태성이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응, 저 괜찮아요. 많이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왔잖아요. 태성이 아들의 어깨를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지훈이의 손을 잡고 태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식장 주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예식을 이어서 진행할까요? 지훈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오늘이 결혼식 날이니까. 그렇게 잠시 멈췄던 결혼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예식장이 비었습니다. 조용해진 홀 안에 태성과 명희와 지훈이 그리고 말순 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친정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예식장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뒤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희와 태성은 홀 구석의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나란히 앉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는지 둘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명희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미안해. 명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괜찮았어요. 괜찮지 않았잖아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진짜예요. 태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를 기다린 거예요? 20년 동안?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기다렸다, 기다리지 않았다를 따지기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20년이 됐어요. 기다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안 기다렸다고 해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태성이 그 말을 들으며 명희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20년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명희가 그 시선을 느끼고 손을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뒀습니다. 거두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조용히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명희가 빠르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그냥 뒀습니다. 저쪽에서는 어머니가 지훈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슨 말인가를 했고 말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이가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부모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지만 눈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이제 유진이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야 하는데 명희가 손을 거두고 일어섰습니다. 태성도 일어섰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20년 전에도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있었습니다. 명희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가자, 이러고 서 있으면 뭐해? 지훈이가 픽 웃었습니다. 태성이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웃음. 이 웃음을 위해서라면 20년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혼자 다 껴안고 살아온 명희를 위해서라면 이제 남은 시간 전부를 바쳐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어느 해안, 마을의 넓은 저택 정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저 멀리 쪽빛 바다 정원. 한쪽에는 유채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정원 의자에 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1년 전 태성이 귀국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명희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척추 전문 병원.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척추 문제라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명희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게 20년인데 뭘 지금 와서 고치냐고. 태성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아파도 돼요. 이제는 쉬어도 돼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에 명희가 처음으로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만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태성이 그 석 달을 옆에서 지켰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날마다 병원을 찾았고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 때마다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희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세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유진이 아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3달 된 아기였습니다. 보실보실하게 살이 오른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였습니다. 이리 줘봐, 이리. 명희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기가 안겨왔습니다. 따뜻하고 포실포실한 무게. 그 아기를 안는 순간 명희의 얼굴에 뭔가가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눈 아래 세월의 흔적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표정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이고, 이쁘나 이 할머니 보여? 응? 아기가 명희의 얼굴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태성이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나도 좀 안아보자. 금방 안겼는데 뭘. 당신만 독점하면 안 되죠. 옆에서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기다리세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뭘 배워? 내가 너도 키웠는데. 그건 20년 전 얘기고요. 태성이 픽 웃었습니다. 지훈이도 웃었습니다. 명희도 웃었습니다. 아기도 방긋 웃었습니다. 저쪽에서 사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사진 찍겠습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지훈이와 유진이, 아기를 안은 명희, 그 옆에 태성이 섰습니다. 말순 씨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1년 전의 사건 이후 말순 씨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태식과는 연을 끊고 명희에게 진심으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는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라는 말 대신 서로를 보살피는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말순 씨가 자리를 잡자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정원. 파란 봄 하늘 한창인 유채꽃. 그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들. 20년 전에는 찍을 수 없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태성이 사진사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명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명희가 무슨 일이냐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봄이야. 명희가 그 말의 뜻을 알아챘는지 한참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이제 다시 시작해, 우리. 명희가 그 말에 대답 대신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사진사가 다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2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찍힌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난 뒤의 봄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봄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시길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고 함께 소통하면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따뜻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